안녕하십니까. 2022 여성 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문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일부 폭력의 세계 공존의 존재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는 일부 사회를 맡아주실 권나영 듀크대 아시아 중동학과 교수님, 발표자이신 이혜령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김형중 조선대 국어국문학부 교수님,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연사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첫 발표를 진행해주실 도미야마 이치로 도시샤대 글로벌 스터디즈 연구과 교수님은 화상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사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일부 사회를 맡아주신 권나영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번 세션의 저장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권나영입니다. 저는 듀크 대학교에서 아시아와 중동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번 오전에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쁜 점은 두 분의 저명하신 연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미야마 이치로 교수님, 이혜령 교수님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쁜데요. 제가 대학원생인 시절부터 두 분의 큰 팬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멋진 학문적인 활동, 전쟁 범죄라던가 식민주의 레거시, 동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에 너무나 큰 관심을 그때도 갖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제 되돌아봤을 때 이 두 저명하신 교수님들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들으셨듯이 그리고 또 개회사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과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잔혹사, 범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유산 또 공유하고 차세대로서 그리고 또 오늘 학생분들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과거에서 어떻게 이어갈까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자로서의 책임감, 또 학생으로의 책임감, 또 저자, 운동가로서의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미야 이치로 도시샤대 글로벌 스터디즈 연구과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폭력 이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형중 조선대 국어국문학부 교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はい、ご紹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시샤 대학의 도미야마라고 합니다. 이러한 컨퍼런스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위해서 진력해 주신 엘렌 정님, 정유진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그 여러분과 함께 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사전에 전달드린 원고에 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지만 분량이 다소 많기 때문에 군데군데 뛰어넘기면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폭력 이후라는 제목을 붙였고 처음에 경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험에 소유격을 붙여서 누구누구의 증언이라는 식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폭력성을 저는 느낍니다. 이러한 위화감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상사 연구자인 후지타 쇼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즉 경험 안에서는 사물과의 조우, 충돌, 갈등으로 인하여 자의의 세계가
크게 흔들리고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 희망적 관측이 혼란에 빠지고 욕구는 혼돈 속으로 던져진다. 그 혼돈이 초래한 고통의 시련을 거쳐 욕구 혹은 희망이 재형성되는 과정이 행해진다라고 논한 것입니다. 후지다의 이 지지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험에는 인간의 인식을 초월한 외재적 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経験とはこれまであった 경험이란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휘말려 들어가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태의 시작입니다. 또한 경험에 포함된 기억의 영역은 나중에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어 영역의 외부에서 전개됩니다. 이러한 영역이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말로 표현될 것인가 라는 점이야말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원래 뭐뭐뭐라는 주어의 범위 안에서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존재합니다. 경험이라는 문제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후지다가 말하는 외지적 힘이 새로운 세계의 계기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점입니다. 뭐뭐의 증언이라는 설정, 이것은 경험을 움직이기 어려운 증거로서 고정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움직임과 행위를 뭐뭐뭐라는 힘으로 총괄하라는 명령이고 동시에 이 질문을 배제함으로써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봉쇄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력의 상처가 경험으로 내재되어 있다면 저는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상처가 말로서 표현될 때 거기에서 새로운 관계성 혹은 사회성이 생성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경험이 단수형이든 복수형이든 소유격을 붙여서 누구누구의 증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이러한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험의 가능성을 봉쇄해버리는 힘과 상처를 새기는 폭력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여기에는 모종의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있는 폭력 이후라는 표현을 제가 썼을 때 이후, 즉 포스트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모순될 수 있는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포스트, 이후라는 시간성을 고려할 때 라는 주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나의 경험이라는 소유격을 강조한다는 것에 제 그 강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은 정말로 나에게 일어난 일인지 그것은 나에게만 일어난 일인지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것일지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려는 일은 이미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아닐지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만 발생한 일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도 일어난 일은 아닐지 나라는 주어로부터 시작되는 일은 나와 타자의 관계 혹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제가 나선형으로 왕복하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나로부터 시작된 질문이 어떤 가능성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트라우마적인 기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을 건너뛰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도 파키스탄 분리 독립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인류학자 타나베 아키오는 미나다스의 논의를 언급하면서 폭력 이후 여성들은 자기를 유리한 사람들 혹은 배신한 자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결코 폭력에 대한 기억을 말할 수 없다고 논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폭력의 행위자의 초점을 맞춘 다나베 선생님의 논의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단지 행위자가
문제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인물적인 계속성만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 분리 독립이라는 명확한 역사의 시기 구분을 관통하면서 폭력은 계속되어 왔고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주의 혹은 전쟁의 문제는 종종 매우 심플한 대립구도 안에서 이야기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구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그런 도식으로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자가 현시적으로 보이는 것과 후자가 은폐되는 것은 인식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케나가 카즈고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폭력은 폭력적 행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폭력 이후 우리들의 삶 자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나베 선생님은 이러한 폭력을 당한 기억을 트라우마 경험이라고 바꿔 말하면서 그 전제에서 트라우마 경험을 언어화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어떻게 재구축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다나베 선생님의 질문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찰하고 싶은 대부분의 논점이 모두 응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폭력을 당한 경험을 말할 수 없다는 문제는 다나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종 트라우마로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나베 선생님이 폭력을 당한 기억은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 언어화의 불가능성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폭력에 의한 깊은 상처에서 기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같은 세계에 존재하고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이나 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 바꿔 말하면 폭력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예감이 언어화의 불가능성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 이후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트라우마라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 상처의 깊이를 표현하는 말로서 예를 들어서 PTSD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그게 다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치료하고 감당해야 할 상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과거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말하려는 작업과 그 말을 미리 봉쇄하려는 힘이 서로 얽힌 일종의 역학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말하다라는 동사가 여기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이고 말을 듣는 상대와 그 말이 가서 닿는 곳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진압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은 피해자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나베가 말하는 구축되어야 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란 이른바 과거의 폭력 피해자에게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폭력에 노출된 모든 사람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계를 구축하려는 작업을 정치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폭력에 관련된 정치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국한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적어도 그것을 넘어서 다나베가 이야기하는 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폭력에 관한 정치로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의 시작을 어떤 식으로 상정하면 좋을까요? 다나베는 피해자가 폭력을 언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피해자 외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시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여전히 수용되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로 남게 되어서 결국 관계의 주도권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단지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경험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경험으로서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경험으로서 고정화될 것입니다. 다나베는 이해 불가능성을 인간 삶의 잠재적 가능성의 원천으로 생각할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만일 이 질문에 공감한다면, 이 질문에 저는 공감하지만 이 이해 불가능성은 폭력에 노출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해 불가능성을 받아들인다라고 단언하기 전에 이 말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응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관련해서 이정화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했습니다. 즉, 살아가는 본인이 비밀로 품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곧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이어진다. 이 지점이 말하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과의 아슬아슬한 경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비밀이란 말하지 않는 일로서 존재합니다. 즉, 의식적으로 금이 그어진 비밀의 영역에 대해서는 삶 속에서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나베의 논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굳이 지적해 보자면, 다나베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이해 불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해 불가능성을 사람들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굳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지금 살아나가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비참함이나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 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구축이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러한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 상처를 통해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들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투쟁의 연장선상에 등장하는 세계는 폭력에 노출된 모든 사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정치라는 것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살아내는 것이 정치가 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는 누구든 당사자가 되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을 당한 경험과 관련된 기억을 언어 문제로 생각하려고 할 때 말할 수 없다는 점이 자주 논점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이는 분명 트라우마 경험과 기억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라는 정신분석적 설명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기에 분투하는 이들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주디스 버틀러의 사전 배제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을 하려고 할 때 혹은 말하지 않겠다고 입을 다물 때 어떤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버틀러가 말하는 사전 배제는 우선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프로이트의 기각 그리고 라캉의 배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내려고 하지 않고 기억해 두려고도 하지 않고 의식 안으로도 들어가지도 못한 채 언어적 질서인 상징계의 외부도 배제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이 배제를 미리
함으로써 언어적 질서가 성립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 불가능성은 이해 가능성이 성립하는 전제로서 사전에 말의 세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틀러는 이러한 사전 배제가 만들어내는 상징계의 외부라는 원초적인 절단선을 바를 정치분석학처럼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로서가 아니라 동적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즉 그것은 계속적인 역학으로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험에 새겨져 있던 상처가 말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부각되는 것은 이러한 절단선을 둘러싼 지속적인 역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배제되어 있던 기억이 말을 향해 부상하는 사태는 권력을 둘러싼 항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말로서 부상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그것을 말로서 승인하지 않고 말하고 있어도 말하고 있다고 간주하지 않는 권력의 움직임을 버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어떤 시민은 생존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시민은 생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논했습니다. 그리고 버틀러는 사전 배제에 의해 발화 가능성을 빼앗긴 상황을 의식 안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감지할 수 있는 사태로서 발화 가능성이 사전에 배제되어 있을 때 주체가 느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감각,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감각을 중심으로 폭력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발화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은 발화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말하고 있어도 말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 말로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필요 없다. 문답 무용이라는 곳에서 폭력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문답 무용의 폭력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폭력을 당한 상처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폭력의 예감이 포개져 있는 겁니다. 상처의 발견은 폭력의 예감이 되고 예감은 상처의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말의 영역과 계속되는 폭력은 이어져 있습니다. 말하는 것, 말하지 않는 것, 말할 수 없는 것을 둘러싼 그 항쟁은 질문 답이 필요 없다는 문답 무용의 폭력에 노출되면서도 말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 혹은 살아가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이들을 둘러싸고 등장하는 셈입니다. 그것은 말할 수 있다 혹은 없다라는 이해 불가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투쟁의 과정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트라우마 경험을 언어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세계를 재구축하고 있는가라는 이 단합의 중요한 질문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중첩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폭력을 행사한 범인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폭력은 트라우마의 경험을 새긴 원인임과 동시에 말이 사전에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언어화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어떻게 세계를 재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존재합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곧바로 이해 불가능성으로 단언하고 그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논하기 전에 우선은 살아가기 위해 계속되는 이러한 분투를, 투쟁을 응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투쟁 속에서 발생하는 문답 무용의 폭력에 이 응시하는 사람 자신도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넘어가서요. 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에 조희진 님의 실례했습니다. 정희진 님의
글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다는 것, 더구나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삭제된 역사를 알게 된다는 것은 무지로 인해 보호받아온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질서에 대한 분노, 의사소통에 대한 절망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의진은 이렇게 논할 때 이 안다는 행위를 짊어지는 사람은 이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미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나쳐 왔다는 것, 즉 폭력의 상처를 마치 남일처럼 여기고 살아왔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받아온 지금까지의 현실이 붕괴하면서 폭력을 수행하는 질서의 의미를 아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소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때 폭력이 새긴 역사는 타인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상처란 폭력을 남의 일로 여겨왔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이미 남의 일만이 아니게 되어서 스스로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두렵게 여기는 것,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질서에 저항하기 위한 말이 지금 당장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그 절망이 중첩된 곳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온 사람이 타인의 상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행위가 상처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사회는 말을 통해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 배제를 문제 삼고 어떤 시민은 생존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시민은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말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지식일까요? 적어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전 배제가 언어적 질서에 관계된 것인 이상 폭력을 예감하면서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이미 상처받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그 지식, 안다는 것에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의 모습이 지식을 담지하게 됩니다. 정희진이 말하는 상처 함께 존재하는 암은 문단무용의 폭력에 노출되면서도 새롭게 사회를 구축해 나아가는 말의 장소를 확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버틀러가 말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감각은 폭력을 당한 상처라기보다는 상처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광범위하게 일으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을 연료로 삼아서 더욱 강력한 관리기구나 권력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계속되는 폭력 속에서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앞으로도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함께 상처를 입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줄 강력한 방위 조직을 희구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암에 관한 말의 모습은 폭력을 예감하는 신체 감각으로부터 강력한 권력의 등장이 아닌 방법, 그 길을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상처를 일반화하거나 총칭으로 다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처를 3인칭으로 위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로부터 출발해서 말을 찾아내고 지식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일까 생각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 다카기 슌스케는 장애인 지원에 관련해서 그 장애인 지원 활동을 하면서 지원자의 상처와 고뇌에 주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처나 고뇌는 지원받는 당사자에게 존재하는 것이고 지원자는 돕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다카기는 이러한 당사자와 지원자의 구분에 대해서 지원자의 상처로부터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자의 상처와 고뇌는 대부분의 경우 지원자가 상처 입을 일이 없는 방어적이고 관리적인 지원과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지원이 관리처럼 되어버려서 폭력적인 지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당사자와 지원자의 관계는 지배관계로서 고정되고 맙니다. 다카기가 여기에서 새로운 길로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길이란 상처를 끌어안고 혹은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말을 찾아 나아간다는 겁니다. 다카기는 비장애인으로 간주되는 사람과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찾아냄으로써 양자 사이에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상처는 결코 일반 명칭으로 총칭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에게만 소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란 한 사람 한 사람이 끌어안은 비밀이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포기하지 않고 말을 함께 찾아가는 것,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와 당신, 자기와 타자의 관계에서의 상처를 놓고 말을 계속 하나하나 쌓아나감으로써 비로소 사회는 구축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고통과 상처가 더욱 강력한 권력의 등장을 희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져서 사회가 독백으로 가득 차버리지 않도록 이를 막기 위해서 상처가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다는 행위는 이러한 행위로서 존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카기는 이러한 대화가 장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란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장으로서 재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자가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지원자는 그 장소에 참가하는 것이고 장소 속의 한 명이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상처나 상처에 대한 불안이 총칭되어서 더욱 억압적인 조직 동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상처와의 만남에 의해서 상처와의 만남에 의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 변화하는 이러한 장소의 전개 과정에서 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카기는 여기에서 상처받은 민주주의라는 형태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민주주의가 결손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처와 함께 존재하는 민주주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상처는 지우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휘말려 들어가야 할 장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관계로 계속 이어가는 장소는 하나가 아닙니다. 또한 모두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소들이 하나둘씩 여기저기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장들의 다초점적 확장이 그 자체로 정치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경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자 오늘 역할을 맡은 김형중이라고 합니다. 도미야마 선생님 저는 오시는 줄 알고
새벽에 광주에서 기차를 타고 지금이 원래 제가 일어나는 시간인데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근데 도미야마 선생님을 뵙지 못하게 돼서 좀 안타깝고요. 7년 전에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예, 토론문을 준비했고요. 너무 흥미롭게 읽은 발표문이었었는데, 예, 저도 토론문을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읽어가면서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미야마 선생님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김숨이라는 한국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룬 일련의 소설 작품들을 집요하게 써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나는 어떤 글에서 증언과 재현이라는 문학적 난제를 자신의 문제로 떠안는 이 떠안다는 표현은 도미야마 선생님의 표현이고요. 이 작가가 최종적으로 다다른 곳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쓴 바 있습니다. 모호하고 협소한 명명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 말로 소설적 장치로서의 시점만을 지시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저 말에 담고 싶었던 의미를 가장 합당하게 표현한 문장 하나를 찾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이미 타인의 일이 아니다. 도미야마 이치로 선생님의 글의 부제였습니다. 물론 이 문장은 도미야마 선생님의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읽고 생각해 보니 저는 1인칭이란 말로 저 증언이 타인의 일이 아님을 의미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찰자 시점이란 말로는 저 증인이 온전히 나의 혹은 누구누구의 기억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 김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폭력의 예감 속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이미 타인의 일이 아닌 일로 듣고 기록하는 작가이자 인터뷰어입니다. 말하자면 도미야마 선생님이 일련의 저작들을 통해 발언했던 것과 유사한 말들을 저는 김숨을 읽으면서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멀리서 이미 동지였던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 점은 제 영광입니다. 이렇게 서두가 장황해진 것은 오늘의 토론문이 몇 개의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하나 그 질문들이 반박이나 비판을 위한 것은 아니란 점을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은 알물, 문답 무용의 폭력에 노출되면서도 새롭게 사회를 구축하는 말의 거처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의 토론 또한 말의 거처를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답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질문들이기도 합니다만은 도미야마 선생님 발표문을 핑계 삼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한번 풀어낸 그런 질문 형식의 글입니다. 우선 윤리와 정치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쩌면 그 둘을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둘을 구분하고 싶어질 때가 많은데 저의 구분법에 따를 때 정치는 대체로 집단적인 반면 윤리는 십중팔구 개별적인 기원을 갖습니다. 가령 계급 윤리란 말이 어색하듯 환대의 정치란 말도 어색합니다. 개정의 윤리란 말이 어색하듯 바틀비의 정치란 말도 어색합니다. 제가 자칫 소모적일 수도 있는 저와 같은 구분에 매달리는 것은 그간 현대 사상이 정치에서 윤리로의 이행이라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막스주의 퇴조 이후 혹은 집합적 정치의 가능성이 소진되기 시작한 이후 정치에 대한 관심은 윤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행합니다. 말하자면 윤리가 정치의 자리를 대신하는 형국인데 이때 윤리적 주체는 대체로 회심한 혹은 사건에 충실한 혹은 실제와 조우한 개인으로 상정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윤리란 정치적인 것의 장소가 사유되기 힘든 상황에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고육지책의 산물이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발표문과 저작들에서 윤리와 정치는 거의 구분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은 이해 불능성으로만 정의되는 트라우마 개념의 불충분성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상처를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이해를 못하고 또한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들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다. 또한 그 싸움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하는 세계는 폭력에 노출된 모든 사람과 관계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정치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속되는 폭력의 예감 속에서 폭력이 이미 타인의 일이 아님을 자각한 이들이 다른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다. 탈정체화되었다라거나 윤리적인 주체가 작동 중인 사전 배제와 투쟁하며 폭력 없는 세계를 모색해가는 것, 그것이 선생님에게는 정치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 의문은 차라리 최근의 윤리담론 일반에 대한 것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사회적이거나 제도적인 조건 하에서 타인에게 일어난 폭력을 타인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서 기꺼이 떠안고 휘말리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바울에게 찾아온 부활한 예수처럼 사후적으로 사건이 될 우연에 맡기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이어지는 질문도 있습니다. 폭력의 예감은 선생님의 사유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나와 타자를 매개하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이고 윤리와 정치를 매개하는 것도 바로 그 폭력의 예감이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표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 개념에 대한 선생님의 성찰적인 우려 또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이런 문장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연료 삼아 더욱 강력한 관리기구나 권력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계속되는 폭력 속에서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알므로도 상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과 함께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방위 조직을 바라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세계에 대한 아감벤의 주장들과 유사하게 자발적 예외 상태에 대한 요구를 우려하는 문장들로 읽힙니다. 생명 정치를 종종 죽음의 정치와 동일치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타당한 우려입니다. 그러나 푸코는 생명 정치를 죽음의 정치 혹은 예외 상태의 정치와 동일시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에게 생명 권력은 기본적으로 살리는 권력입니다. 다만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질 때 죽게 내버려 두는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인민을 생물학적 인구로 환원하고 통계와 확률에 따라 안전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통치하는 권력이 생명 권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폭력의 예감이 강력한 방위 조직을 바라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사실보다 어쩌면 보험 가입자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 더 우려됩니다. 말하자면 폭력의 예감이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정치적 통치성의 하나의 기능적 요소로서 포함되어 버리는 사태 말입니다. 보험 자본이 말하는 이른바 리스크란 것이 예감된 폭력 외에 다른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코가 생명 정치의 현대파 모델로 삼았던 신자유주의는 편재하는 폭력 가능성을 안전 메커니즘 속에 포섭해내는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재할 수도 있을 폭력, 재난, 사고, 질병, 즉 리스크는 그 자체로 자본이자 예방 가능한 불운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마도 이런 경향은 급증할 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심기증을 일종의 시대적 정신질환처럼 앓게 되리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럴 때 폭력의 예감은 생명 정치의 통치성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그 윤리성과 정치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여쭙는 질문인데요. 선생님의 사유 체계에서 암은 일반적인 지식과 구별되는 듯합니다. 즉 알아간다는 것은 실천적이면서 동시에 수행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는 재작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발간된 선생님의 시작의 암 서문에서 이런 문장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각자가 계기가 되는 읽다 쓰다라는 실천을 확보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매개하는 잡지다.
유기되는 타자를 전제하지 않는 우리를 다초점적으로 확증해 나가기 위해 잡지 이름은 MFE이다. 그 잡지는 선생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R을 향한 그 노력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상 준비해온 토론문을 다 읽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Professor 네, 감사합니다. 도미야마 교수님, and 대단히 감명 깊은 연설이었고요. 또 김영준 교수님께서도 좋은 토론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meeting has been prepared for 이번 multiple 회의는 demands and support 여러 groups, and 기관과 I'd like to take 또 this time to 후원자들께서 extend thanks for everyone, 조직해 주셨습니다. including those who have 주최 측에게 prepared 감사의 the 말씀을 web and 드립니다. translations. 자료과 번역을 It's not 제공해 주신 easy, 분들께도 to 감사의 be 말씀을 able 드리고 to 싶습니다.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사실 in 서로와 multiple 소통한다는 languages. 것은요, 복수 언어 환경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회의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같은 노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또 비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이제 연구자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님께서 또 도미야마 교수님의 그 연구 업적들 오랫동안 읽어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이것은 어마어마한 번역의 그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미야마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관련 정치학, 폭력과 트라우마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누가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누구가 말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는 것은요. 피해자와 생존자들에게만 남아있는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관련되었겠죠. 특히 현재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폭력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침묵하게 하기라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만연하다는 점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도미야마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같은 다이나믹 속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지금 이제 폭력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연한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게 하기가 피해자, 생존자들에게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차세대 활동가들에게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수님께서는 4가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윤리, 그리고 집단의 정치를 연결하는 것이 있고요. 또 화자와 대화자들의 발화입니다. 1인칭 시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급진적 형태의 연계성이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새롭게 공동체와의 대화를 끌어나갈 것인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미야 교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두 번째 발표를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 연사부는 이혜령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혜령 교수님께서는 폐허, 바다의 기억, 일본군 위안부는 셀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토론자이신 박소연 서울과학기술대 정책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숫자의 정치의 무력화와 일본군 위안부 기억, 표상의 주류화입니다. 네, 소개받은 이혜령입니다. 권나영 선생님께서 이 회의가 처음 시작될 때 저를 너무나 나이 많은 그런데 사실 같이 공부했던 시절에 사실 갓 박사 학위를 썼던 그런 연구자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또 깊은 거기에 깊은 감회를 두고 또 아침에 나스타 클라시코바 선생님과 그다음에 좀 전에 들었던 도미야마 이치로 선생님의 발표를 생각해 볼 때 제 발표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발표를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폐허 바다의 기억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다의 기억은 도미야마 다에코 선생님의
그림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김학순의 놀람에 대하여 캐롤 글럭은 지난 세기 말 2차 세계대전의 재기억화가 과거의 전쟁을 현재의 정치와 문화의 관심사로 돌려놓았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본군 위안부는 홀로코스트와 히로시마처럼 국경이나 문화적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법적, 도덕적 귀결을 수반했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로 커밍했던 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학순은 이날 첫 증언에서 일장기만 보면 억울하고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8월 20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는 또 이렇게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한국 이름, 조선 이름은 모르고 일본 이름, 그때 거기서 부르던 이름을 다 알거든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만이라도 나와줬으면 좋겠어. 일장기가 갈 때 이렇게 꽂혀진 것을 보면 가슴이 주저앉는 것처럼 꽉 놀래갖고 오메오메 저놈의 히노마루 아주 귀에가 배겼어요. 데노 헤이카 히노마루 하도 해가지고 귓구멍에 베었어요. 저놈의 히노마루 저놈에게 내가 이렇게 짓밟혀가지고 내가 평생을 요 모양 요 꼴이 되어버렸지. 위의 진술은 간단치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집합적 존재와 소외적 성격, 전생에 걸친 위안소 및 전쟁의 기억의 시간성과 그것을 매개하는 상징 등을 단번에 드러냅니다. 김학수는 자신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목격자로 증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극적인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함께 있던 이들의 조선 이름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인가? 1991년 12월 한국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을 했었을 때 여기에 참여한 김학수는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 절차를 밟고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온 어젯밤 자리에 누웠으나 감정이 복받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나는 운 좋게 도망쳐 살아왔지만 동료들은 그대로 내버려져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대로 내버려져 죽었다는 것과 시건을 밝히고 공적인 자리에 등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김학순의 증언과 체험이 일깨워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의 어조는 일장기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 격앙되었다가 잦아든 목소리의 체념으로 끝납니다. 히노마루를 말하면서 가슴의 통증을 일으키고 한청을 들리듯한 순간 김학순에는 어떤 기억이 떠올랐던 것일까? 그는 어디에 어느 시간에 있었던 것일까? 김학순의 일장기에 대한 언급은 바로 도쿄의 지방법원의 그 절차가 법원에서의 절차가 있었던 그 다음 날에 종군 위안부 문제 우리 여성 네트워크가 주도하여 도쿄 YWC에 열린 김학순 씨의 이야기를 듣는 모임에서도 있었습니다. 나는 군대 싸우는 군인만 쳐다봐도 떨리는데 그리고 일본 깃발만 봐도 지금까지도 치가 떨려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런 비행기를 봤는데 뭣도 모르고 비행기를 타라고 해서 타고 왔는데 재판 때문에 오기도 해도 비행기를 딱 타니까 날개죽지 옆에 갔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내다보니까 빨간 히노마루가 그려졌어요. 일장기는 전쟁을 벌여 자신의 전장의 위안소로 내몬 일본의 상징이었습니다. 히노마루는 그의 삶에 있어서 일본이 시작한 전쟁 체험을 건드려 몸서리치게 만드는 정동적 기억의 매체이자 기억의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1997년 7월 김학순의 마지막 육성 인터뷰는 그를 경악시킨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는 그 인터뷰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 그가 증언에 나서기 전 오랜 세월을 주저했던 것은 남부끄러운 생각으로 표현된 여성에게 부과된 가부장적 선부에 의거한 사회적 낙인 때문만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였다는 것을 이야기한 대목이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일본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
제일 그것을 떨었고 하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끌려가면서도 봤지만도 사람 죽이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죽인다는 게 무서워서 젊어서는 사실 하고 싶어도 말을 못했어. 그랬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분하고 원통해서 죽겠어. 내가 이런 말을 해놓고 내가 일본 사람들한테 죽을는지도 모른다 하면서도 내가 죽기 전에 말을 해야 쓰겠다. 나 대신 말을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싶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지. 김학순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고 옮겨 적어 읽어보면 자신을 드러내어 말을 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가까워진 인생의 시간인 노년에 이르러서야 말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학순에게 있어 숨을 거둘 때까지 이어진 증언, 투쟁은 자신의 목숨을 강탈할 수 있는 일본이 시작한 전쟁이 끝났는지를, 지금 여기는 전장이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 그 전장과 전장을 떠올리는 정동적 체험의 반복적 재현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숱한 목숨이 쓰러져도 항의할 수 없었던 전쟁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는 그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일본군 위안부였던 자의 증언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돌아가 모든 이들을 경락시키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삭제되기 어려운 전쟁에 대한 기억을 각인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전에는 상상치 못했던 전쟁의 폐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표에서 상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역사 부정론이란 이 폐허의 기억 이미지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역사 부정론자 자신의 놀램에 대한 삭제이자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폐허를 부인하려는 역사 부정론의 선택은 기껏해야 김학순들이 멈춰선 시간 이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일본이 정일 전쟁을 벌이기 전부터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은 이미 가난했음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캐로글록은 김은실과의 대담에서 세계 곳곳에서 소녀상이 건립될 때마다 요란스럽게 항의한 일본 정부가 오히려 위안부를 세계의 청자들에게 알려주고 조직적인 성노예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일깨워주는 기능을 했다는 낙관적인 주장을 들려주었습니다. 저의 말로 바꾸자면 일본 정부나 보수 세력들이야말로 소녀상을 통해 자신들을 놀래켰던 그 폐허의 기억 이미지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세워진 소녀상은 위안부가 환기시키는 폐허는 특정한 도시나 장소로 제한될 수 없다는 사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용문은 베냐민의 역사의 개념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유명한 대목입니다. 놀라고 있는 천사인데요. 폐허를 보면서 여기서는 독일 작가 제발트는 공중전과 문학이라는 글에서 발터 베냐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한 위의 유명한 구조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전역에 이루어진 연합군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고향 할버슈타트를 어린 시절에 목격했던 알렉산더 클루게의 기록을 역사의 천사와 겹쳐서 읽어냅니다. 그 다음에 리사 요네야마 선생님도 베냐민의 역사의 천사를 인용하면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의 폐허와 2001년 9.11 세계무역센터의 폐허를 언급했습니다. 그녀가 이 두 개의 폐허를 두고 이루어지는 기억의 정치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공이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와 과거에 대한 기억상실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히로시마를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하는 데 있어 원폭을 야기한 역사, 즉 일본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군사적 침략과 또한 원폭 투하를 한 미국의 존재를 물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또 9.11 테러 배후와 관련해서는 오사마 빌라덴을 제안해온 미국의 존재와 책임이 질문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저자는 공이 베냐민의
그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나오는 그 새로운 천사의 부분을 인용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재기억화를 주장하고 있고 승리와 패배의 영웅서사 속에서 억압된 폐허에 대한 기억의 영역을 들춰냄으로써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윤리적 지평을 가능하게 할 역사 철학적 사유의 형식을 성찰합니다. 요나야마에 따르면 베냐민의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서의 과거의 목록을 작성하고 역사가 어떤 대안적 가능성을 결여한 것처럼 균질화하는 근대적 역사 쓰기를 비판하면서 역사의 진보에 친숙한 과정에 수많은 대입법적, 혁명적 현재 시간을 비춰주고 역사적 필연성의 의무를 제기하는데 이는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상상을 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 역사사들과 다릅니다. 저는 이들의 생각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다음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김학순을 필두로 한 일본군 위안부들의 증언투쟁으로 드러낸 폐허는 어디인가, 또 언제인가, 그 폐허를 놀란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는 역사의 천사는 누구인가. 그것은 김학순이자 위안부들이자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는 전쟁의 폐허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히로시마나 할버슈타트처럼 지명으로 지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재건되어야 되고 어떻게 기념되어야 한다고 쟁론할 수 있는 도시도 지역도 마을도 아닙니다. 김학순이 증언한 폐허는 그가 태어난 중국 길림이라 해야 할지 유소년기를 보낸 평양이라 할지 모를 고용도 아니고 그녀를 위안소로 탈출시켜준 사랑과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들을 낳아 살았던 상하이 프랑스 조개도 배를 타고 전제민으로 돌아와 간신히 살게 되었으나 딸도 남편도 아들도 잃게 된 대한민국의 그 어디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이 될 때까지 자신의 살아온 내력을 말할 수 없었던 한국의 어느 곳도 아니었겠죠. 일본군 부대를 따라 이동, 설치된 위안소가 있었던 곳들이라 해야 할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잔해도 시체도 머물 곳 없고 찾을 곳 없는 폐허. 그런 의미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드러낸 폐허 이미지는 땅이 아니라 바다의 이미지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상상됩니다. 도미야마 다에코의 그림 바다의 기억 시리즈는 바로 그 폐허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바다의 기억 시리즈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합니다. 특히 갈룽간 축제의 밤이라는 그림에서는 남태평양 해저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겨진 위안분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섬 축제일에 바닷속으로 돌아와 여전히 군복을 벗지 못한 일본군과 해역의 사람들, 위안부들과 함께 축제의 날 전쟁 폭력을 심판하는 것을 그려냅니다. 거기에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죽어서도 살아있는 위안부들과 해골들, 일본군, 히노마루와 총과 사물들, 사망과 원주민들, 물고기와 사해와 나무들이 모두 장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레베카 코플랜드는 이 장면을 새의 비행도, 행진하는 여인도, 기도하는 자들의 중어 그림도 모두 붙들려 정지되어 있다라고 썼습니다. 축제가 함축한 열광적 에너지는 얼어붙어 그 자리에 멈췄다. 소리 없는 역사에 대해 이에 침묵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역사의 천사는 자신을 바라본 폐허로부터 자기 자신을 아니 하나인지 여럿인지 식별할 수 없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 채 어른거리는 자들을 본 것이지 않을까. 김학순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땅으로부터 박탈된 채의 침묵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몸만이 그 폐허를 드러내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에 우선 자신의 몸을 드러내어 말을 함으로써 그 폐허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즉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 시작한 전쟁이 벌어졌던 모든 땅과 산, 바다, 섬들을 연구하고 그 전쟁을 새롭게 기억하려는 사람들을 잊고 연루시키는 실타래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 내지 폴리스의 창설자가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영토도 경계도 없다는 것, 그것이 세계 도처에 소녀상이 세워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셀 수 있는가? 한편 요네야마는 베냐민의 묘사에서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를 다시 읽어보면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 없지만 이 폭풍은 그의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 쪽을 향해 간단없이 그를 떠밀고 있음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역사의 천사가
등을 돌리고 있지 않은 채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사의 천사는 등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과거와 현재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김학수는 내청준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지 과거가 회복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비판적 역사 성찰에 있어 가정법의 행위 주체가 적실하게 고려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식민지 조선의 가부장주의와 가난의 중첩이나 위안부 동원 사기의 주된 레포토리인 학교, 공장, 돈벌이 등을 비성찰적으로 농급할 때 피해자들이 애초에 세밀 필요조차 없었던 존재들로 간주되었음은 은폐되고 말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어디서 모집되었는지 동원되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 전모를 증명할 증거 따위는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나 국내외 역사 부정주의자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들은 발굴 공개된 증거는 부분적인 것이고 피해의 주장은 과장되거나 날조된 논리라는 것을 펴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따위의 증거 부정, 증거 부재야말로 일본군 위안부는 셀 수 없는 애초에 그 삶과 죽음이 셀 필요조차 없는 존재였음에 대한 역설적 웅변 아닌가 합니다. 20만을 상회할지도 모른다고 추정되는 조선인 위안부는 그 추정치가 일본군 부대의 숫자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운 일본군 위안부에 비해 일본군으로 동원된 조선인 수의 추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세세히 셈할 수 있게 되었을까? 다카시 후지타지는 조선인의 전시동원으로 인해 이들이 직접적으로 생명, 건강, 생식 그리고 행복의 가치가 있는 인구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생명 관리 권력과 통치성의 레지만으로 조선인이 편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죽음까지는 셈할 수 없었다는 데 이 주장도 큰 문제가 없지 않으나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생명, 건강, 생식 그리고 행복의 가치가 있는 인구 구성원으로 일본인으로 편입된 조선인이지 않았으며 이는 비단 일본군 위안부에 국한되지 않는 특성일 것입니다. 셀 수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셀 수 없는 자들을 셀 수 있는 가시적이고 기지적인 존재에 범주하는 김학순을 필두로 한 피해 생존자의 커밍아웃으로 힘을 받아 정가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과 거기에 조응한 한국 정부가 정부의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신고 및 등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고 및 등록은 피해자 생존자를 셀 수 있는 범주로 만들었고 또한 여기에서 커밍아웃, 그다음에 증언들, 이 등록은 증언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위안부 증언집은 바로 여기에 등록하신 분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셈하는 것, 그다음에 이 한국의 정부의 법적 등록의 대상으로 범주화하고 거기에 안착해 있는 상황은 이제 한계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정부의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그 등록의 방식이 최종 승인을 받는 어떤 배타적인 형식일 뿐만 아니라 위안부의 국적을 일본군 위안부의 국적이라는 경계를 부여하여 그 고통과 의미의 경중을 달리하는 인식의 형성에 암암리에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김형경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을 제가 조금 여기서도 언급했는데요. 특히 그 배봉기의 삶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살았던 셈해질 필요가 없었던 존재로서의 일본군 위안부의 비윤구적 성격을 삶 자체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김영경 선생님은 귀환하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인 배봉기의 삶과 죽음은 포스트 식민 냉전 체제의 힘이 주조했고 여기서 미국, 일본, 남한 간의 위계 질서의 착종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비가시화되고 서발턴의 침묵이 지속되고 있음을 날카롭게 논중하였습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위안부들에 대한 시야
확보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사이트 들어가면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시, 도별, 지원 대상자의 수로 써놓은 간단한 도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마기는 위안부 운동의 의미의 형하로 가고 있는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군 위안부의 국가의 경계를 긋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전쟁 기계로서의 내셔널리즘의 작동을 용인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음을 예민하게 의식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여당은 신자유주의 질서의 공고화로 점정하는 불온을 세대와 젠더 갈등으로 전환시키고 반페미니즘 정서를 정치 전략화하여 집권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기조를 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쓰지 않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이에 사실 한미일 군사 공조의 문제도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 인권을 위한 것으로 세계에 알린 한국 여성운동가 페미니즘의 부단한 실천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위안부 운동의 의미를 페미니즘과 분리시키고 백래시와 보수 지지자들의 위안부 부정과 혐오가 뒤엉키는 양상이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특정한 정부를 비판하고 특정한 정부를 옹호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근원적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근년간 세계의 분쟁과 전쟁을 배경으로 한국은 급부상하는 무기 수출상이 되었으며 그 드라이브를 더 밀어붙이자 한 것은 현 정부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 정부에서 박차를 가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의 무기 수출 계약이 잭팟을 터뜨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유럽에 진출한 한국산 무기는 K무기, K방산이라 불리며 K컬처처럼 일상적 국민주의의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국내에 심을 의식하며 기리는 것은 무기를 파는 것과 전혀 모순된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후 폐허가 된 도시와 국가의 재건이라는 경제복원과 성장이라는 국민 서사에 안도하는 이들이 바로 경제주의 서사를 위안부는 돈 벌러 간 것이라는 식으로 역투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은 이기든 지든 진지하고 숭고한 것이라는 기만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식민주의에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근대성의 논리를 식민지의 가난한 여성에게 들씌우는 파렴치하고 악랄한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시 역사의 천사가 바라본 폐허의 기억 이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인 김영옥 선생님은 역사의 천사를 베냐민의 그거를 이어서 어떻게 독해하냐면 매분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을 강타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다시 말해 근대 기약과 안합리에 손잡고 있는 맹목적인 생산 합리성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악목에서 깨어나는 혁명적 회상이 가능해지는 순간이다 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바다의 기억,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지만 죽어서도 살아있는 일본군 위안부들과 해골들, 일본군 총과 사물들, 샤먼과 원주민들, 물고기와 새, 나무들, 이 셈할 수 없는 존재들이 만들어낸 폐허의 회상적 메시지는 그 모든 전쟁의 중지와 폭력적 팽창을 주거하는 남근 중심적 세계 질서의 파국일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할까요, 선생님? 네, 앞서 소개받은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술사나 박물관, 미술관 연구 아니면 이제 문화정책 같은 분야들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올 기회가 그렇게 뭐 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뭐 앞서 이제 기조발제부터 시작을 해서 도미야마 선생님이나 특히 제게 이 토론문을 쓰는 이 괴로움을 주신 이혜령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새로운 그 깨달음과 토론해볼 그 여지들을 많이 이제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굳이 숫자 정치의 무력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기억 표상의 주류화라고 하는 제목을 토론문에 붙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앞서의 그 숫자의 정치의 무력화라고 하는 것은 이희령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요약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 표상을 주류화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보고 계신 토론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령 선생님께서 쓰신 글은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 투쟁이 생존자의 숫자로 환원되는 제도 장치와 역사 부정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성찰을 촉구하는 비평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억을 둘러싼 상징들이나 표상들 그리고 이에 근간한 국민국가의 행정적 조치나 공식 역사가 전쟁의 기억을 분절하고 평면화하면서 그 진리 효과를 독점해온 지점들을 문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군 위안부는 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매우 집약적이고 강력한 대물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문을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는 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그동안 제도화된 기억의 방식이 현재 시점에서 드러내는 한계들을 직시하고 위안부 운동의 의미를 더 이상 형해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려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실천적인 질문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숫자는 일종의 존재 증명이자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근거로서 큰 힘을 발휘해 온 게 사실입니다. 공식 문서에서 고의적으로 은폐되고 기록도 없이 전장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죽음을 맞거나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험을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전모를 숫자로 표상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학순의 증언과 제소를 시작으로 해서 국가 책임에 대한 사죄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로 전개된 위안부 운동이 생존 피해자를 가시화하고 지원하는 전략으로 숫자의 정치, 즉 그 피해 생존자 분들을 이제 숫자화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은 불가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 생존자 숫자의 비영속성, 나아가서 더 이상 숫자로 표상할 수 없는 시점의 도래, 이것은 다른 숫자의 정치나 숫자의 정치를 넘어선 다른 접근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피에르 노라의 말을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라는 모든 것이 점점 더 급속하게 확정적으로 죽은 과거로 변해버리는 것, 역사의 가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표현은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기억과 일체화된 집단을 대표로 할 수 있는 농민이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시기가 바로 공업성장의 절정기였다라고 한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억과 일체화된 집단이나 사회가 소멸하는 것은 과거를 미래로 이행시켜주거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간직할 필요가 있는 과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지시해주던 기억과 일체화된 이데올로기들의 종말, 이것을 수반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피해 생존자들의 고령화 그리고 그 수적 감소가 숫자의 정치가 임계점에 달했다, 무력화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기존의 위안부 운동이 형해화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와 그런 징후들을 읽어내는 것이 저는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생활 안정 지원 중심에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기념 사업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정부 정책 변화의 흐름 또한 이와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념 사업 차원에서 기억을 가시화하고 현재화하는 표상은 직접적인 기억에서 간접적인 기억으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국면을 시사하고, 그런 표상이 단순히 기억의 보충물이 아니라 후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집단 기억
그리고 그 역사화를 좌우하는 핵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령 선생님이 숫자의 정치 대신에 도미야마 다에코의 상징적인 시각 이미지에 주목한 것은 노라가 실증주의적 민족사에 대해서 표상의 역사를 제안한 것을 상기시켰는데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노라가 표상적인 것, 상징적인 것, 해석적인 것은 그것들대로 자체의 사건과 연대기와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이면이자 그 인식론적 시각이었으며 그 존재 기반이자 가능성의 고유한 조건이었던 이 표상적인 것들이 겉보기에는 너무 진부해서 너무 명백해서 본격적인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후에 기념이나 기억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진부한 국민국가의 표상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김은경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과 재현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는 여전히 미약하고 위안부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은 그동안 국가가 기념관, 박물관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배치하고 의미화해야 하는지를 떠올릴 때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 운영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념관, 박물관에서 위안부 문제가 역사 속에 배치되는 방식은 제한적이고 배타적입니다. 한국의 박물관 기념관이 채택해온 관행적인 전시 문법, 특히 스펙타클한 디오라마 전시 연출이 이런 측면들을 매우 또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면 약간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뒤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해서 독립기념관이 건립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선사시대부터 광복까지의 역사를 결의 뿌리, 결의 실현, 결의 함성, 평화누리, 나라 되찾기, 새나라 세우기라고 하는 일련의 민족주의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전시하고 있고 이 안에서 위안부 관련 전시는 2009년에 상설전을 개편을 하면서 결의 실현의 일부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그 전시 속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 독립기념관은 따로 체험존을 두고 있지만 사료 전시 이상으로 영상 미디어, 마네킹을 포함한 디오라마 연출 비중이 높아서 전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체험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디오라마 연출 중에서는 무장 항일 투쟁의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디오라마들은 무장 항일 투쟁을 재현한 것이라는 설명 패널이 없다면 통상적인 전쟁 디오라마와 구별할 수 없고 당시 사용됐었던 무기와 군복이 보시는 것처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물 사진이나 마네킹은 성인 남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독립운동 인사들의 표상 역시 그렇습니다. 2009년에 개편했을 때 위안부 전시 코너를 신설해서 강제연행과 위안소 묘형을 사료와 함께 전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위안소 그리고 강제연행되는 그래서 이제 차에 실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재현이 되어 있죠. 김은경 선생님의 말씀대로 일본군 위안부의 경험이 갖는 중층성을 배제하고 식민성만을 부각함으로써 위안부 여성을 민족적 피해의 상징으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천년 민족사를 조망한 대한민국 유일의 전쟁사 종합박물관을 표방하고 있는 전쟁기념관은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들인데요. 호국추모실, 전쟁역사실, 6.25 전쟁실, 해외 파병실, 국군 발전실, 기증실, 대형 장비실 등의 상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디오라마 그리고 기록화와 함께 각종 무기, 군사용품들의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이른바 군사박물관입니다. 또한 전쟁, 전투에서 나라 위에 헌신한 호국선열의 위협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종합박물관을 표방한 전쟁기념관이 다루고 있는 전쟁사 안에 위안부의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따로 이미지를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경우에는 1894년부터 현재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상설 전시는 민이 주인임을 자각하고 근대적인 국가 만들기를 모색한 시기에서 출발해서 국민 국가의 새로운 경계를 질문하게 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탐색한다라고 하는 미션을 내걸고서 상설전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위안부 관련 전시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민족의 틀을 주축으로 하는 국립 또는 주류의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기념관의 표상 내에 위안부가 기입되는 방식은 여전히 민족적 피해의 상징이거나 여성사라는 부문사 일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도 독립기념관이나 국립여성산 전시관 외에는 표상의 부재를 절감케 합니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건립될 당시에 서대문 독립공원 부지가 독립운동의 성지라서 위안부 박물관을 세울 수 없다라고 독립운동 단체들이 막아섰죠. 그래서 결국에는 좌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전쟁기념관이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상설전 내에 위안부의 자리 없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는 전쟁기념관에 대해서 뜻있는 분들이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가 왜 전쟁기념관 안에 없느냐,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서 6.25 전쟁 안에서 실제로 한국 정부가 위안대를 운영을 했었던 역사들, 또한 베트남전에 관한 역사들이 전시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전쟁기념관의 전시가 그 문제 제기에 의해서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숫자의 정치가 무력화되어 가고 있음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현재적 상황에서 위안부의 존재와 그들의 증언투쟁이 그동안 전쟁, 국가, 민족, 공동체의 역사 등에 대한 성찰과 인식전환에 기여해온 지점들을 이런 주류의 박물관, 미술관, 기억의 표상들 속에서 어떻게 주류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절실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에 유명한 책이라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전쟁은 여자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전쟁이나 전쟁터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남성다움을 요구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몇십 년 동안 이 참전을 했었던 여성들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죠. 내가 참전을 했었다조차도.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전쟁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말하는 방식조차도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이 이른바 주류의 국가박물관, 기념관들이 이 전쟁을 재현하는 방식들, 기억하는 방식들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이 실질적으로는 평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전투 장면과 무기 저장고처럼 연출이 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패전 후에 미국에 몰수되어서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전쟁 기록화 의 대가인 후지타 츠구하루의 작품이 그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애투섬의 옥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 알류션 열도에 있는 한 섬, 그래갖고 미군과 일본군이 계속해서 빼앗기를 이제 거듭했었던 곳이고 1943년에 이 섬을 지키고 있었던 일본군 수비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었던 굉장히 처참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 대해서 후지타 츠구하루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정보를 얻어서 이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회심작이고 후지타의 전쟁화를 이제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그 영웅적인 승리를 표현한 전쟁화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수도 없고 도대체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할 정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을 발주했었던 일본 군부죠. 군부도 이 작품을 보고서 이걸 과연 전시해도 되나? 라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프로파간다가 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 기록화를 봤을 때 사실은 전쟁을 기억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작이 됐었던 이 작품조차도 프로파간다로 쓰이기가 힘들 정도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쟁의 한가운데에서조차 전쟁과 전쟁에서의 죽음이 영웅적 승리와 희생으로 단일화될 수 없다. 그리고 위안부의 피해 경험은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표상해왔고 표상해야 할지 그런 점에서 더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연행이나 위안소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또는 실감나게 재현하고 그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차원을 좀 넘어서서 주류의 박물관, 기념관의 전시 시나리오를 관통하고 있는 전쟁, 역사, 국가, 민족, 민중, 젠더, 성폭력 등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그들의 운동이 던진 전쟁과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찰이 주류 박물관 기념관의 전시 일부로 단순히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명하고 진부한 이 표상들의 문법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계기이자 관점으로 주류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혜령 선생님께 제가 이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는 아직까지 별로 뾰족한 수가 없어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혜령 선생님께서 그 위안부 피해 경험이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근원적으로 맞닿아 있고 그 신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전쟁의 폐허는 시공간적으로 특정하거나 국경에 의해서 손쉽게 구획할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도미야마 다에코 선생님의 바다의 기억 이미지를 환기시켜 주셨는데요. 아마도 이제 제가 고민하는 지점들과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혜령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셈할 수 없는 존재들이 만들어낸 폐허의 회상적 메시지, 그 모든 전쟁의 중지와 폭력적 팽창을 추구하는 남근 중심적 세계 질서 파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류의 박물관 기념관 전시에 개입하고 주류화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혜령 선생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Sorry, I was supposed to speak in English. 예,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혜영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계속해서 위안부의 경험을 세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부터 셀 수 없는 존재로 다뤄졌음을, 그리고 그럴 가치가 없었던 존재로 다뤄졌었던 존재, 또 인구학에서도 간거되었던 존재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험의 평가절하는 숫자가 결여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원 이전에도 시작되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침묵은 지속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은 여러 국가적인 또 하위 국가적인 권력의 공동으로 관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한국, 일본 모두가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또 인터넷, 가족, 그리고 지방단체, 그리고 또 심리적인 모든 것들이 관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생존자 그리고 또 성전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 앞서 이 교수님이 언급했듯이 이들은 여전히 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전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살고 있지만 전장에서 계속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선이 있다, 또 모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적인 국가적인 프레임워크가 일본의 잔악성 또 군국주의는 비탄화될 바로 미국의 글로벌한 현대의 군사주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K 무기 혹은 K 국방 산업을 옹호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허가 국가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념의 공간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잔혹사에 대한 추념의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새로운 식견을 제공해주고 지금 현재의 오늘날 우리의 기념관 또 박물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추념화한다는 것, 여러 측면에서의 추명화, 이것이 공식적인 건 정부 차원이건 또 민간 사적인 차원에서건 이러한 추념화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그 어려움 그리고 도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perspective of the women, 여성의 관점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셨고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s. 희생자의 관점이 배제되었다는 점을 고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협상, 이런 추념 관행에 대해서 특히 위안부와 관련해서 이것이 일본의 군부 독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성폭력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협상은 그 숫자에 의해서 그리고 또 활동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자원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고 이것이 여성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을 역사화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과제가 있을까요? 박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즉 위안부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주류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기념관, 박물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주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연사분들에게도 발언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토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청중분들로부터도 질문이 있다면 또 온라인 청중분들로부터 질문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답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네 분의 연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미야마 교수님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미야마 교수님께 먼저 토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それでは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キム・ヒョンジュン先生、本当にお会いしたかったです。申し訳ございません。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중 선생님이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죄송스럽게 새벽 일정 마다하고 새벽에 광주 출발해서 오셨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항공권까지 구매했었는데 좀 도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방한이 여의치 않아서 아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언 중에서 동지라는 표현을 제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동지라고 들으니 지금까지 함께 논의를 계속 거듭해온 것 같은 느낌을 김형중 선생님과의 사이에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질문을 던져주신 물음을 저의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내게 이 던져주신 물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물음들을 간직해 나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김숨 작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작품 중에서 일본어로 번역이 된 것은 이 한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김형준 교수님께서 이 발언에서 김숨 작가가 도달한 것은 1인칭을 그 1인칭 시점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저의 말에 접속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도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1인칭에서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정치로서 생각하고 싶다는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김영중 선생님께서 관찰이라는 그 말씀 중에서 말씀하신 지적인 행위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것을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행위로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윤리와 정치라는 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정치가 개별적인 혹은 상황적인 영역으로 이행해가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를 볼까요?
투쟁하는 대상으로서 설정된 자본주의의 영역이 포섭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면 이 법칙을 넘을 수 있는 법칙적이고 절망적인 것으로 쏟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 자체를 포섭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투쟁은 포섭적 올바름의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의 정치는 개별 상황이나 제도 안에서 고유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개별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영역을 통과하지 않는 정치는 이념적 올바름의 종속이라는 억압으로 귀결하리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상황으로부터 그리고 그 내부로부터 정치를 발견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에게는 정치라는 것이 그런 물음으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상황 내부에 있는 나라는 존재로부터 시작될 때 아무래도 윤리적인 명제가 남아버리게 됩니다. 김명조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고육지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 올바름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나라는 존재가 나와 당신 그리고 타자와 나의 관계 안에서 등장한다는 것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한 발 앞에 윤리라는 것이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사회적인 제도로 나아가는 필연적인 거다라고 해버리면은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기걸로 돌아가 버리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조건 자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치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정치인가라는 것보다도 개별적인 상황의 내부 안에서 정치라는 물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윤리가 숨어 들어가는 한 발 그 앞에서 윤리가 아니라 정치를 물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정치라고 부르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중 선생님의 제기해 주신 물음에서 저는 오히려 자신이 윤리의 영역을 장소의 영역으로 재설정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물음으로 제기해 주신 미래를 보험으로써 먼저 가져오려고 하는 그 자본. 그리고 이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운 그 엄중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폭력에 노출되는 것 혹은 폭력을 예감하는 것이 자본을 상품으로서 제시하는 안전한 미래가 아니라 다른 미래의 입구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노출되는 두려움이 타자와의 연계로 이어지고 연계하는 그 확장된 힘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란스 파농은 폭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설정했고 그것을 우리의 해방은 힘으로써 실현해야 되고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직감,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에 대한 일종의 인식처럼 폭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단순한 그 제거해야 될 리스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획득할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그런 폭력에 대한 수용 방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품으로 인해서 해체돼 버리지 않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안심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장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윤리적 명제로 삼지 않고 개별적인 상황에서의 장애 논리로 구축해 가는 것은 그래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윤리적 영역을 장애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계와 사회성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즉 김영중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암지라는 실천을 중시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안고 있는 그 논의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위들 혹은 읽고 쓰고 말하는 그런 행위로 형성되는 그 관계가 사회를 바꾸는 행동으로 나가는 그런 암이라는 것을 저는 모색합니다. 하지만 논문이 점수화되고 정말 그 빨리 한 사람이 이겨버리는 그런 대학 풍토나 현재 연구 상황 속에서 이런 암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있고 또 정말 그 바랄 수 있겠는가 하는 절망적인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고육지책으로서 이 암의 논리를 정치의 출발로 삼기 위해서는 이 정말 그 중요한 것이 있겠고요. 김숨 작가의 한 사람이라는 이 작품 소설 속에서는 지나쳐버리지 않는 처참한 폭력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듯이 이거는 제 자신이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움켜진다. 그러니까 신체성, 물질성, 그 윤리적인 논리 안에서 그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중 선생께서 말씀하신 잡지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쭉 생각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신체성을 포함한 장을 만들고 이를 매개하는 언어의 장소로서 잡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나? 라는 식으로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지금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라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김영중 선생께서도 꼭 참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직접 이제 이혜령 교수님께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소연 선생님의 토론에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발표에서 아마 어쩌면 의식적으로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명료하게 서술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잘 집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이상 숫자로 표상되지 않는 어떤 시점의 도래, 그다음에 피에르 노라를 통해서 지적한 역사의 가속, 기억과 일체화된 집단이 소멸되는 시점의 도래를 맞이하여 나도 표상의 역사를 제안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대안적인 표상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공공 기억과 역사 쓰기의 장인 박물관 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재현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구성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여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그 기념관을 일부러 가게 되는 일이 있어도 잘 못 가는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가서 보면 뭐랄까 이렇게 그 좀 이렇게 뭔가 신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막 이렇게 뭔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특히 이 역사의 어떤 상황과 관련된 그런
대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가장 공공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기억의 장소이자 역사적인 그런 교육의 장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박물관 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배제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전시 재현되는 형식과 내용들, 그 시각의 문제를 지적해줬고, 그리고 이것이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역사나 그리고 승리와 패배의 전쟁사 속에서 간신히 넣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었음을 저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발표에서 제기한 어떤 관점, 입장들을 어떻게 이 주류 박물관 전시에 개입시키고 주류화시킬 것인가라는 물음은 제가 상상해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 주류 박물관과 전시관이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시각 그 한계적인 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특히 국가나 국가의 재원에 의해 설치되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돈 나온 것과 표현의 일체화를 굉장히 조장하는 데 익숙한 어떤 정치적, 행정적 관행을 먼저 생각하다면 그런 건 참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는데, 하지만 비판적이고 공공적인 개입의 다양한 방식들이 고안되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성격의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러한 공간 속에서도 어떤 인식의 전환, 그다음에 다른 생각들을 가져다줄 우연한 만남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재현과 이미지가 어떤 특정한 생각을 뭐 불러 일으킨다라기보다 그거는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어떤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미야마 다이코 선생님의 그림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아니었고 또 미술전도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어느 학술회의에서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슬라이드로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발표에서 부족하다마 생각을 진전시킨 것은 다시 그 김학수 오늘의 여러 행적들, 말들, 그거를 또 떠올리고 곱씹고, 그다음에 극기하는 그것에 이 도미야마 다이코 바다의 기억을 마주보게 했는데요. 그 도미야마 다이코는 1997년 그 세카이의 한명숙과의 대담을 통해서 자신의 바다의 기억 시리즈를 낸 후인 1991년 8월 김학순의 등장을 이렇게 소했습니다. 91년 8월에 위안부였던 김학순이 이름이 나왔죠.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채 마치 바닷속에 침몰한 배와 같은 환영이었던 것이 역사의 증언자로 등장한 것은 커다란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어져 차례로 이름을 낸 것은 네건 할머니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들의 보고에서 저는 깊은 감개를 품고 기대와 흥분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격렬하게, 때로는 통곡하고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모습에 저는 압도되었고, 이제부터 체험자가 사실을 말하는 날이 온 것이다. 그 서곡에 지나지 않았던 내 역할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는 다이코 선생님이 먼저 바다의 기억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들이 직접 등장하여 나섰는데, 저는 또 시간의 순서를 다시 뒤집어서 김학순의 증언을 통해 마치 증언에서 마치 환기한 폐허의 이미지 양 바다의 기억을
한번 놔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학순의 증언은 아까 도미야마 이치로 선생님이 누구의 증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자면 어떤 그 침묵된 기억에서 폐허를 응시하고 말하는 자신의 등장을 재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뭐 참혹한 폐허를 상상하게 했다라기보다는 저는 그것을 자신의 등장을 재현함으로써 오히려 해방과 구원의 순간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그다음에 그것에 어떤 그 또 강렬한 영감을 바다의 기억이라는 기름이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뭐 이 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두렵고 사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전쟁이 곧 한반도에 닥칠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 이게 뭐 그런 것 속에서도 저는 이 운동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회고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낙관은 바로 피해 생존자들의 자신의 등장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을 보여준 그기에서부터 일어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사과와 배상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유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부터 구원과 해방의 관점을 제시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족한 선생님이 그 여러 보여주신 그것에 비해서 좀 부족한 관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수십 년을 겪어온 그 시간들을 다시 그 경험들을 재구성하고 재배치하는 어떤 것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그 아직 땅에는 그 박물관과 그런 것들이 그렇게 지향하는 그런 박물관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미 세워지고 있은지 오래이지 않은가라는 다분히 문학적이고 주관적인 답변을 끝으로 대답을 마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질문을 더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주신다면은 여기에 기꺼이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연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셔서 낙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연사분들, 두 분의 토론자분들께서도 이미 인정해 주셨듯이 지금 이 투쟁, 이 싸움은 물론 요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과제들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또 낙관적인 이런 만남들이 지금 계속될 수 있고 공동체에서 이것이 함께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투쟁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 자신들의 또 이들 생존자들 또 활동가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는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전 세계에서도 새로운 인식이 펼쳐졌고 이제 차세대에게도 이것이 알려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유익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오후 세션에서 그리고 또 내일 세션들에서도 유익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부 세션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14시부터 진행되는 2부 침묵과 몸짓, 증언의 영화적 번역, 박수남, 박문칠, 황미호조 대담 세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